박시백은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 정권기의 다섯 번째 권력자죠. 최충원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의 천하가 열린 지 어느덧 12년이 흘렀는데 아주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소한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바로 이름해서 이지영의 비둘기 강탈 사건인데요. 자, 사건도 독특하고 이름도 독특한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사건이죠. 네. 이지영의 최충수라고 하는 인물, 뒤에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최충원의 동생입니다. 네, 최충원의 동생. 예, 최충수의 집에 갔다가 최충수가 키우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 버립니다. 어쨌든 이지영은 이의민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예, 예. 쌍칼로 불렸던. 네, 쌍칼로 불렸던.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이 어떤 세력가들 사이에서 네. 비둘기를 키우는 게 상당히 호사이기도 하고 탐나서 탐나서 가져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뭐 하여간 남다른 비둘기였겠죠. 네. 근데 보통은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지영이라는 인물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최충수라는 인물은 기껏해야 종팔품의 아주 그렇죠. 하급 부사이고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그 마음에 드셨어요? 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막 덩어로 주고 막 이러는 게 보통의 처세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네. 관계만 잘 형성하는 게 오히려 네네. 자기한테 더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지영은 그 당시에는 뭐 왕가의 그런 것까지 다 갈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최충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음. 굳이 집을 찾아가서 음. 응? 내 비둘기 도둑질해 갔지. 내 비둘기 내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영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종들 보고 이제 좀 저기서 묶어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종팔 벼슬하는 사람인데 어디 종놈 보고 묶으라고 하냐. 묶을 테면 당신이 직접 묶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차게 나가니까 이지영이라는 인물도 어쨌든 자기도 무인이고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 기계에 대해서 나름 인정을 한 것인지 그래 해서 풀어주라고 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물론 비둘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비둘기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이 요즘으로 치면 애완용, 즉 관상용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이때는 또 비둘기를 통신용으로도 많이 그렇죠. 써요. 서신 같은 거 주고받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최충수가 씩씩대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형 최충원에게 와가지고는 이의민 저 부자가 이 나라의 역적이다. 이참에 내가 저들 그냥 죽여버리겠다, 해주겠다. 이게 처음엔 최충원은 말려요. 저들 저렇게 센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동생인 최충수가 워낙 성격이 상당히 좀 막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 이지영의 비둘기 강탈 사건은 이제 최충원, 최충수 형제와 이의민 부자의 대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최충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뭐 최충원 하면 이제 무신 집권기 최씨 무신 정권 시대를 연 인물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도 고위직 상장군을 역임을 했어요. 최원호라는 인물인데 처음에는 글을 배워서 이제 문관직으로 이제 진출을 해요. 우리 당연히 무관직 같은데 이 문관직으로 이제 벼슬길에 올랐고 1170명 근데 무신정변 때 이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 문신은 찬밥이 되고 무신이 쫙 올라가니까 또 잽싸게 무관직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문관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무관으로 전직을 해서 이 조이총 난 진압에서 또 공을 세우면서 이 승진을 했고. 나름대로 처세는 상당히. 근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게 이의민이 집권하면서부터는 뭐가 이렇게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불만이 많이 이제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의민 천하에서 나름대로 그 흐름을 타지 못한 그렇죠. 경우네요. 그럴 수 있죠. 최충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생과 함께 이의민을 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주도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 형인 최충원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충원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이의민의 동태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이민이 훨씬 주변에 이제 호위하는 세력도 많을 테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일을 벌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이민의 동태를 쭉 살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종 왕이 이제 보제사로 행차하는데 이민은 이를 호종하지 않고 자기 별정으로 갔다라는 첩보를 딱 입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동성의 최충수와 뭐 그다음 뭐 조카 박진재 등등 무사들을 거느리고 그리 찾아가죠. 예. 그리고 이민이 그 대문을 딱 나서는데 곧바로 최충수가 달려들어서 일단 일격을 가합니다. 잽싸게 피해버려서 맞질 않았는데 바로 두 번째 연이은 최충원의 칼날이 그야말로 목을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동생은 실패하고 동생의 일격을 피하는 걸 바로 쳐버린 것 같아요. 네. 다음 동작을 취하기도 전에.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의 발단을 했던 이지영이죠. 이지영. 예. 그 쌍칼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일단 최충원이 그 이후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도면밀해요. 네. 일단 바로 이의민의 목을 개경 한복판에다가 딱 걸게 되니까 이때까지 최고의 권력자였던 자의 목이 이게 효수가 된 거예요. 네. 뭐 순식간에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퍼졌을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웅성웅성거렸을 테고 이게 이제 보제사에 가 있던 왕한테까지도 전해집니다. 네. 왕도 깜짝 놀라서 궁으로 돌아오고 함께 수행했던 신하들 여기저기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을 시해한 역적 이의민을 그리고 그 자신이 왕이 되려고까지 했던 그 역적 이의민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 일당들을 제거해야 하니까 금군을 동원해서 이를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자기를 늘 위협하던 이의민이 제거됐다니까 명분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충원은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바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명분을 확보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궐 밖에다가 이제 장막을 차려놓고 의원군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적을 치는데 함께할 자들은 와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소리 듣고 무사들이 달려들고 그다음 눈치 보고 있던 무장들도 판세가 저쪽으로 기울었구나 싶어서 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합세합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이지순, 이지광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 이들은 나름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대항을 합니다. 그 시가전까지 펼칩니다만은 시가전을 한다. 네, 중과 부적임을 느끼고 이제 도주를 하게 되고 이 비둘기를 훔쳐서 이 사단을 만든 이지영은 이제 안서도부에 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태수와 함께 건하게 이제 술 한잔 먹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외곽에 있었으니까 이 소식을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네, 최충원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역시 그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지순, 이지영 형제는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지만 최충원이 너희들은 그야말로 이후에 재앙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민의 권력도 끝나고 그 집안도 완전히 멸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민 집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어요. 그렇죠. 12년이나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최충원이 다시 이민 일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무신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민 집권 시기에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올랐던 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또 정변이랄까요? 여기 또 최충원에 또 반대하는 그 정변에 대한 또 이 모의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요. 그 중에 상장군 기리는 실제 거병까지 하네요. 예. 상장군 기리는 이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거란에 있던 금군, 환관, 노비들까지 무장을 시켜가지고 거병을 합니다. 그래서 충군사하고 역시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일단 세력에서나 기세에서 밀려가지고 궁안으로 도망가요. 이게 궁안에 도망갔던 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그야말로 금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 안심하고 있었는데 채평구사 쪽에서는 아예 화공을 수레에다가 이제
집도 싣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개의치 않고 화공을 그냥, 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네. 이것들이 막가네 싶어서 음. 이제 기린이 담을 넘고 도망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수천 군사가 들어가가지고 수천군관을 그야말로 일대 사격전을 펴가지고 그 반란군들을 다 제압했고, 기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단 산속으로 도망갔다가 뭐 어떻게 승복을 입고 승려인체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절벽에서 투신해서 자결하는 네, 그렇게 결론이 지금 지어집니다. 나오는 수창국은 우리 그 한양으로 치면 경복궁 같은 그렇죠. 곳이죠. 그 고려 태조 이성계가 사실은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의 양보를 받는 형식으로 즉위식을 올린 것이 바로 이 수창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뭐 자신에게 이제 반대하는 이런 무신들의 어떤 뭐 거병 같은 거 이런 것 또 미리 이제 그런 그 계획이 있었던 인물들까지 바로 이제 다 제거하면서 완전히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죠. 그러면서 이 조정을 일단 확실하게 이제 장악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그 이전에 뭐 우리 무신 정권의 실력자였던 뭐 이의방이라든가 또 뭐 정중부, 뭐 경대승, 이음인까지 뭔가 이렇게 그 좀 엉성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권력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제 뭐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탁 그 기틀을 잡지 못했고, 이 또 당시 왕인 명종이 왕실 안에서 뭔가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달랐던 거는 최충원은 바로 이 왕인 명종과 이 조정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최충원의 어떤 일면 빼남이라고 할까요? 뭐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정별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봐야지 이걸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네. 딱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곧바로 취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굉장히 판단을 정치적으로 잘 해냅니다. 네. 이때도 이제 뒷나라 가면 뭐 왕들도 막 회의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권력을 최씨 시작한- 정권 시대잖아요. 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벌써 딱 일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누가 힘센 놈이 대체했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지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동생과 함께 같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봉서를 10개의 조목을 담은 봉서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명분을 풀어치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충원이 올린 봉사 10조인데요. 이거 좀 살펴보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걸 분명히 벤치마킹 했다는 거죠. 네, 차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요런 10가지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일단 왕도 화저우 새로 지은 영경궁에 들어가서 거처를 해라. 왕 이제 정위치에 있어라.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고 그렇죠? 이제 네. 뭐 내가 컨트롤 다 하겠다. 네. 이 표가 설치된 자리로 복록이 부족하니 바로 잡을 것.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 치면 뭐 관리들 지나치게 많은 거 이거 구조조정하자. 그리고 빼앗긴 토지들을 본주인에게 돌려줄 거. 이 농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겠죠. 어질고 능한 관리를 이제 외지계 지방 쪽에 가서 이 백성의 가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할 것.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지방에 인사정책. 파견돼서 제대로 이제 백성들을 관리하라는 거고, 여러 도의 안찰사에게 백성에게서 빼앗아 진상하지 못하게 뭐 자기들 뭐 각종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뭐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이거 없애라. 그다음에 이 승려들을 물리쳐 궁궐에 팔을 디디지 못하게 완전히 이제 승려들 그냥 앞에서도 이제 명종의 서자들 다 이거 승려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일관된 모습이고, 관찰사들로 하여금 향리들을 조사해 보호케 하여 잘한 자는 발탁하고 잘못한 자는 경계해라. 그러니까 도지사들이 지방의 향리들 잘 이제 다스려라, 컨트롤해라. 백관에게 훈계에 사치를 금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게 할 것. 이런 모습도 훈요 10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도 막 나와요. 9번째, 비보 사찰 외에 모두 제거할 것. 이거는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좀 국가에 좀 상당히 그 좀 필요한 요런 사찰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없애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성은 주로 이제 그 간관, 언관직에 이제 포진하는 요런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발음만 하는 사람을 둬라. 자, 일단 이 최충원의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건 등장 이전까지 26년간의 무신 집정기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최씨 정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방이 집권하고 한 4년 정도 집권했고, 들리은 정중부가 한 5년 정도, 그리고 병대성이 한 4년. 4년. 네. 뒤이어서 이민이 가장 길게 12년 정도 집권했는데, 이 네 인물들이 집권하던 시기는 병대승의 시절이 이제 어떤 특유의 엄정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다른 시대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것은 뭐냐면 무신정권들의 시대였다는 거죠. 즉 무신들이 중요한 인사, 정책 결정 등등을 다 하고, 또 왕은 왕의 영역으로 따로 이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약간 이중 권력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2부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최충원은 이런 무신들의 대표를 넘어서서 완전한 이제 무신집권을 넘은 1인 권력으로, 철저하게 1인 권력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안의 권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습 권력으로. 네. 네. 이때쯤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이중 권력이 아니고, 사실상 왕권은 상징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시대 혹은 그 에도막부 이후에 일본 그 권력 체계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모든 권력을 다 이 최씨 집안에서 행사하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나가죠. 자, 이 무신정권기는 또 한편으로는 반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70년 이 무신의 난 이후에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김보당의 난이나 승려들의 난, 또는 조이충의 난까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도 이 망이망소의 난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그런 밀란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밀란의 반란의 현장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